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큰 일이 일어날 때 보면 큰일 가지고 터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사소한 일이 그동안 뭉쳐졌던 큰 일로 들불처럼 번져서 크게 터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국내외 정치 상황, 또 북한과 중국, 또 북한과 또 미국 관계가 좋은 듯 하면서도 서로 또 나름대로 숨겨져 있는 손톱과 칼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니고 많이 뭉쳐져 있던 심경이 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봉합이 되면서 우리가 또 활기찬 내일이 열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부동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부동산으로 해서 갈팡질팡하고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반드시 시원하게 그리고 바르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크고 작은 일들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정치적인 문제만 아니라도 그냥 내 개인적인 일도 참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또 가을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부동산 고민은 비로 이렇게 흘러보내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통해서 함께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윤원 대표가 함께 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니까 아래 번호 이용하시기 바랄게요. 02-1638-3970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윤원 대표와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에 앞서서 저희 명 강의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꼭 박사라고 하시죠? 차윤원 대표에게 좀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시원하게 그냥 좀 풀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부동산이라는 세계를 그냥 편안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 경기 침체를 이기는 투자 방법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투자의 세계가 어렵고 무조건 부정확하고 또 안 좋다고 한다면 담을 쌓게 되지요.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르내림이 있고 규제가 있었다 또는 없었다, 침체기가 있다가 호황기가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체기라고 하는 부분이 끝나야 호황기가 옵니다. 호황기가 계속되면 오히려 불안하고 침체기가 오죠. 지금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또 어려움 속에서 또 좋은 호황기로 싹트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기는 투자 방법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막 투자하라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지역적으로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적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걸 좀 간단하게 한번 4개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부동산 규제가 심하고 경기 침체기가 온다라면 무섭죠. 가격이 좀 떨어질까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요와 공급을 좀 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지역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역적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대전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서울을 중심으로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가 일단 여기 보시면은 2008년, 2009년에서부터 2010년, 11, 12, 13, 15, 15년까지 이 지방의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2009년 말 정확하게는 2010년 3월 정도에서부터 2013년 고비를 한번 넘기고 2015년까지 지방의 경기가 매우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은 침체기가 있었고 마치 1, 2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서울만 오르고 지방은 막 푹 꺼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이 2013년이었다라면 지방밖에 투자할 게 없었습니다. 지방에는 2천만 원 투자해서 1억씩 오르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항상 많이 오르면 조정기를 거치죠. 그리고 규제도 들어오겠고, 그래서 2015년 6월에 부동산도 DTI라고 하는 규제가 들어간 걸 시장에서 반영하고 그 뒤로부터 좀 많이 힘들었고, 지방에 내려갔던 돈들이 서울에 올라오는 시기가 16, 17, 18 그때가 좀 많이 극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8년, 9년, 10년, 11, 13 계속 굉장히 힘들었다가 13년 바닥을 치면서 16, 18, 19 많이 올랐죠. 이번 부동산 규제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어요. 오히려 시장이 조정을 스스로 시장 기능에서 조정받을 시점에 부동산 규제가 갖고 있는 물건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시장의 뭐 수요 공급이 또 불균형을 만들어 버렸죠.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제를 하신 분들이 이번에 막 대출 규제 만들고 했던 분들인데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었거나 부동산에 좀 과거에 어떤 그 흐름을 좀 이해했더라면 이런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잡지 않아도 됐을 뻔했다. 그래서 괜히 이거 잡아가지고 부동산 더 경기 그나마 어려운데 세계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더 좀 바보같이 만들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제 이 부동산 규제를 엉뚱하게 해놨기 때문에 경기 침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만약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 물가가 안 오르죠. 지금 돈 쓰고 싶어도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쓰죠. 이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않는 동안 경기 침체,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와 또 소비, 또 결국은 서민 경제가 더 가일층 무너질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든 돈으로 또 소비, 또 정부 세금으로 떼워서 뭔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나오겠죠. 나오면 뭘 먼저 하세요? 규제 풀죠. 그리고 대출 규제도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그런 대안을 만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조짐이 이제 1년 안에는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2011년도를 가시면 지금과 똑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제 풀린다라면 언제부터 풀릴까요? 어디서부터 풀릴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경기가 풀리는 시점은 2023년 정도부터 풀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2023년에서 풀리는데 그때 풀리는 조짐은요, 전세 가격의 상승이 계속되고 어느 순간 가파르게 상승되는 걸 느낄 때 부동산 경기가 풀릴 때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과 12년, 13년을 참조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는 아무래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대전, 여기 인천인데 또 인천을 5대 광역시에서 뺐습니다. 여기 인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불안함이 있습니다. 인천은 지금 현재 그 대장지구하고 계양지구의 새 아파트의 공급과 송도지구의 공급, 그리고 인천에는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투자의 강도를 높이라는 못할 것 같고요.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너무 많이 오른 지역은 기피를 좀 해달라는 부탁도 같이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가로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지역은 제외해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당분간 강남이라든가 용산의 일부, 그다음에 서울에 너무 많이 오른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은 소비하려고 해도 이 소비자 살려고 해도 경제 능력이 좀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좀 제외해달라. 내가 실거주를 하고 살 사람들은 사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른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낮아서 너무 많은 목돈이 들어가고 결국은 상승률이 낮습니다.
뭐 사람들은 1억, 2억 올랐다고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10억, 20억 투자해서 1억 오르는 건 오르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지역은 제외했으면 좋겠고, 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 중 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덜 오른 지역 중에서 교통과 학군이 좋고, 학군 순서가 아닙니다. 교통 순서죠. 교통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군이 좋고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된 지역, 이 지역은 투자를 할 만합니다. 왜 제가 이거 지금 부산과 서울을 다 섞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나누겠는데, 서울은 외외적으로 대부분 강남이라든가 뭐 좀 비싼 고액 아파트, 2, 30억 넘어가는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8억에서 18억 사이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좋다라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 전셋값 받쳐주거나 본인이 거주를 한다면은 서울의 대부분은 지역은 투자를 해도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부산, 대구, 대전, 뭐 울산, 인천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 그동안 2016년부터 조정이 계속됐죠. 16, 17, 18, 19, 20. 이제는 사이클상 좀 많이는 안 오르지만 더 떨어질 기미가 없다. 그래서 투자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과 부산 5대 강역시의 차이점은 뭐냐면, 서울은 주기가 7, 8년 정도로 좀 짧다라면 나머지 5대 강역시는 주기가 10년, 15년 정도 길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의 대규모가 많이 공급되는 지역에 대해서 인기가 좋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중산층이 학군을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통만 좋아진다면 학군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학군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학원가 뭐 이런 거 찾다 보면 그 지역이 어느 정도의 갑자기 새 아파트군이 생기면 이사를 가면 같이 학군과 학원가가 같이 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된 지역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외의 지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오른다 하더라도 너무 장기간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위험할 수 있느냐? 제가 서울, 부산 5대 강역시에 대해서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의 감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은 앞으로 계속 오릅니다. 왜 오르냐고요?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수록 자녀들의 교육과 또 경제 활동은 안으로 안으로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서울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 인구가 너무 많은 올라 있는 곳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수가 살 수 있는 지역에 교통적 학군 좋은 지역은 오를 수밖에 없다.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는 좀 작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2대 도시로서 부산도 영역은 좀 더 다른 지역에서 넓게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것 같고요. 대구는 부산보다 작은 영역에서 오를 거고, 대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은 지역에서, 울산은 좀 더 적은 지역에서, 인천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역은 넘고 인구는 감소적 현상이 있고 거기에다가 뭐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청라에 뭐 루원시티, 뭐 대장동, 계양, 여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부평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내년 9월까지 미군 기지의 이전에 따른 발전 종합계획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은 강남 지역을 조금 깊이 해도 됩니다. 주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깊이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 보면 강남 같은 곳이 있습니다. 강남 같은 지역의 주변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더더욱 투자성이 있고요. 그만큼 가격이 많이 조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지방도 그 군소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사라지고 이런 쪽으로 다 몰려가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구의 감소가 대도시의 어떠한 발전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즘 투자하는데 불안하죠. 대출도 안 나오고 돈을 구하자니 힘들고 주택 있으면 팔으라고 하고
뭐 돈 빌리려고 하면은 주택 있으면 2년 이내에 다 매각하라고 하고 너무 좀 규제가 심하죠. 아마 이 대출 규제 이렇게 심하게 한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나 이 규제가 얼마나 무모하고 허무한 규제인지를 나중에 5년만 지나면 알게 돼요. 이건 전 국민을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해제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에는 공동 투자를 하라. 공동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인간성 알아봐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끼리는 공동 투자를 합니다. 누구죠? 가장 좋은 인간성? 친구, 친척, 인맥 등을 좀 활용하는 부분이죠. 공동 투자를 하게 되면 2명 이상만 하더라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팔자고 하면 안 팔고, 또 전세 하나 놓을 때, 그리고 집 하나 고칠 때도 돈을 십시일반 내서 고쳐야 되는데 공동처럼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친구, 친척, 인맥, 누군가가 믿을 수 있다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라면 언제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동 투자를 함으로써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분명 시장이 조정이 되다가도 반드시 항상 어려울 때 기회가 온다고, 기회는 반드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머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쩌다 감각도 없이 투자하려고 그러면 늘 불안해요. 가격이 바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길 바라고, 좀 올랐는데 보면 또 떨어지겠다 생각하고, 그러다가 남들 가격 다 오르면 마지막에 불안해가지고 묻지마 투자하는 분들 있죠. 백전백패합니다. 공동 투자를 해서 저비용을 투자를 하라는 거죠.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하면 적은 돈으로 시장을 반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시장의 반등의 기회가 보이면 그때 공동투자 물건을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내 있는 돈과 합쳐서 갭 투자라든가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동산 투자는요, 항상 이 공동투자의 의미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는 화목입니다. 화목. 현금 가진 사람들 화목하지가 않아요. 돈을 갈기갈기 다 나눠서 써야 되죠. 다른 증권이라든가 비트코인 투자도 많이 있겠지만 가슴이 늘 뜨거워요. 그러나 부동산은 한번 사놓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바로 사고 팔고 않죠. 같이 공동 투자하는 사람을 늘 머릿속에 되새깁니다. 더 친분이 가져갑니다. 부모가 자식 건에도 같이 공동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화목해집니다. 부동산이 또 월세라도 나오면 십시일반 공평하게 나눠갔죠. 공동 생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이제 자기가 2주택, 3주택자들은 늘 고민이 많은 부분이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이런 고민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해보면은 세금도 안 내본 사람들이 더 세금을 무서워해요. 세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버는 만큼 내는 부분이고, 안 내는 사람은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세금을 좀 많이 내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요 공동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기존 내 건 안 팔더라도 산 걸 바로 팔 수가 있죠. n분의 1을 하게 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역으로 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공동 투자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가 무척 규제가 깊어졌습니다. 대출 규제도 깊고 분양가 상한제까지 이제는 깊어집니다. 깊어질 때 위험이 다 노출된 거죠. 가격이, 이 위험이 노출됐다는 건 뭐냐면, 자, 아무 규제도 없이 가격이 막 오릅니다. 이때 오르는 걸 기뻐할 수만은 없죠. 언제 어떻게 복병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언제였냐면요. 오히려 2018년 말과 2019년 초가 더 위험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5억짜리가 11억 됐지 않습니까? 더 위험한 복병이 있는데 이제 복병들이 다 나왔다는 거죠. 이제는 조정기가 가고 저런 규제가 풀릴 때가 오를 때죠. 이때는 한 3, 4년, 2, 3년 가다 보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위험 부분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을 조사하는 의미로 지금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소액으로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하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가격 많이 올랐어요. 전세값은 낮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살려고 하면 전세가 5억이에요. 굉장히 큰 목돈 5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데 소액을 투자할 수 없죠. 이럴 때는 공동 투자를 한번 함으로써 소액 투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소액으로 투자하라는 부분을 하는데 저는요 지금부터는 가격이 조정이 되고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고 한다면 전셋값이 또 가격이 매몰차게 오릅니다. 기분 나쁠 정도로 전셋값 오르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어디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나는 가격이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세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집 떨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안 삽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세가 오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통 좋고 학군 좋고 이런 지역들은 전세값이 오르는 게 눈에 보일 때 소액으로 투자할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항상 오를 때 변곡점이 오면 천정을 찍는 겁니다. 반대로 내리면서 변곡점을 찍는 건 바닥을 찾는 거죠. 그래서 반등의 기회를 찾는 것도 좋다. 그래서 반등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부동산이라는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투자 품목과 다르게 부동산이라는 시장 자체는 항상 주기가 기본적으로 4, 5년 이상 내릴 때는 한 4, 5년 내리고 오를 때도 4, 5년 오르는 특성을 보입니다. 또 갑자기 폭락을 하면 골이 깊으면 산도 높죠. 산도 갑자기 높아지면 골도 깊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순리적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원칙적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항상 부동산 규제 이런 규제 만드는 사람이 뭐가 부족하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수요와 공급 곡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 혼자 가서 공부해가지고 감으로 카더라 이런 카더라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공급이 아주 많은 지역은 두 눈을 딱 감고 보지도 마세요. 새아빠그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수요가 늘어날 지역 그리고 업무시설, 상업시설 늘어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공급이 또 뒤따라가지 못한 경우에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충분히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 경기 침체 시기에는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적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끼리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투자의 기회를 만들고 다시 반등의 시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